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홍춘욱 박사님 모시고요. 오늘 고금리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홍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연준의 FRB 그 의장이 지금 뭐 금리 동결 결정도 했지만 또 앞으로 또 금리 계속 안 내릴 것 같은 코멘트를 또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안 내릴 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요? 아니 다 올해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 뭐 인상 안 하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줘라는 그런 태도가 좀 나왔죠 이번에. 그러네요. 예,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서 같이 설명하면 좋겠는데요. 네. 그 미국의 2년물 국고채 금리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제가 이 그림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뭐냐면. 향후 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이 금리만큼 잘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던 추세가 끝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쪽으로 사람들이 베팅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올라가서 작년 10월 그러니까 10년물 국고금리 5% 돌파했을 때 금리 레벨까지 지금 가서 조정 중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럼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가 쭉 형성되면 내려갔다가 저 2년물 국고평채의 특성이 뭐냐 하면 향후 2년 동안에 정책금리 평균을 베팅하는 시장이다. 왜냐하면 단기채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25년, 26년까지 해서 만 2년 평균 금리가 얼마예요? 했을 때 5%를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건 뭘 뜻하냐 하면 내년에나 인하해주고 내후년에 좀 더 인하해줘야 평균이 5%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5.5니까. 지금 5.5니까 평균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하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시장의 참가자들이 다 베팅하고 있는 중인 거죠. 2년간 평균 한 5%쯤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3번, 내후년에 3번 해야 5% 정도 비슷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중 평균이니까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금리가 더 좀 복리니까 최근의 금리가 더 가중치가 높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걸 이제 프라라고 부르는 그 금리의 내재 금리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방식인데 그냥 별거 아닙니다. 그냥 향후 2년간의 금리에 대해서 그 거래하는 시장이 2년짜리 거래 시장인데 그 시장에 담겨 있는 지금의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벌써 5월인데 내년 이맘때나 돼야 인하해서 이제 쭉 인하를 평균 5%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년 연초나 돼야 한번 인하 있는 거 아니냐. 이 전망이 그 금리에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지금 금리 떨어지면 주가도 오를 거라고 전망하신 분들도 많고 또 금리 떨어지면은 부동산도 투자 해볼 때 됐다고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 뭐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개인 소비 지출 근원 인플레라는 건데 그냥 뭐 이제 코어 PC라고 그러니까 약자를 쓰는 게 이제 좀 편하긴 한데요. 요거 이제 2% 달성하는 게 연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서 월별 상승률을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 보고 설명하는 게 편해가지고. 그림 좀 보여주세요. 예, 저 막대기가 뭐냐면 전월 대비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엄청났죠. 그 전월 대비 상승률이 0.6%씩 계속하고 막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월간 0.6이니까 1년이면 7, 8%. 그러네요. 그래서 저렇게 8% 갔던 거죠. 그래서 지난해 연말로 가면서 이제 0.1까지 내려온 게 보이시죠? 저 막대 그래프가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는 0.1, 0.1 계속 제일 오른쪽에서 한 대여섯 번째쯤부터 있는 거기가 올해.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해 줄 거야라는 기대가 컸고 2년물 국고금리가 확 빠졌는데 최근 이제 4달 작년 연말부터 12, 1, 2, 3이 이제 우리의 기대를 또 저버리고 있는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매월 지금 많이 찍을 때는 0.5도 찍고 0.3을 기본으로 찍고 있으니까 자 0.3 곱하기 12 하면 연 3.6인데 복리니까 한 4% 가까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이제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타겟하는 목표는 2%인데 연말에 이대로 간다면 최소 3% 아니면 4% 정도가 지금 보이니까 연준 입장에서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데이터만 본다. 계속 그 인터뷰하면서 그 파월 의장이 그 움찔움찔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나는 데이터에 의지한다. 난 데이터만 보겠다.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저게 작년 연말에는 데이터가 뚝뚝 떨어지니까 좋아. 나 금리 내년에 3번 인하해 줄게. 막 그랬는데 올해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12월 달 그때 자기가 금리 인하해 준다는 그때 12월 달부터 이미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걸 보고서 지금 5월 달 4월 말에 열렸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하하겠다 소리를 하기가 이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하겠다 그랬다가 만일 인상하게 되면 그 뒤에 금융시장의 혼란과 망신은 누가 책임질 거냐에 대해서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연준 입장에서 작년 연말에 금리 물가 떨어지는 거 보고 기분 좋게 올해 3번 했는데 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 봤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거죠. 사실 뭐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연착륙이다 경착륙이다 뭐 착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경기가 착륙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노랜딩이라고 부르죠. 예, 이제 소프트 랜딩 정도도 아니고 노랜딩.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가 꺾이지 않고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는 중인 거죠. 미국 경제가 지금 고용도 계속 좋은 상태인가요? 고용도 좋고 이번 나왔던 미국의 GDP도 1.6 나왔는데 네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3%보다 더 나왔어요. 그게 뭘 뜻하냐면 그 수출이 플러스가 났는데 수입이 더 많이 플러스. 한마디로 말해서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기업들이 보유한 재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재고가 급격히 감소하는 걸 메우기 위해서 동아시아나 유럽에 있는 국가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빨리 수입 좀 물량 더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무역 적자가 발생한 성장 둔화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대략 성장률 측정해 보니까 3% 훌쩍 넘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경기가 좋아요. 그래서 성장률만 보고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죄송합니다만 그 GDP의 구성 요소 하나 안 열어보는 분들인 거고요. 우리가 볼 때는 경기 과열인 거죠. 그냥 노랜딩으로 달려가는 중. 노랜딩으로 가고 있다. 저도 사실 홍 박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게으르게 1점 몇 프로만 보고 이제 좀 그렇죠. 이렇게 금리 내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그 아니 부분 저희야 데이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저희는 무조건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코노미스트들한테 물으면 다른 답이 나왔을 것이다. 그냥 헤드라인만 보면 나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거 경기가 너무 좋은데? 저는 그걸 딱 보고서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하겠구나. 조금 이어지는 질문이 저한테 네. 그럼 수입을 했잖아요. 수입을 했다는 거는 예컨대 뭔가 생산해서 판매하기 위한 뭔가를 그렇죠. 가져온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면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 이거는 GDP가 더 올라가는 걸로 귀결될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특히 건가요? 재화의 소비. 재화의 왜냐하면 소비. 수입은 대부분 재화니까, 굿즈니까. 네네. 그래서 지난 1분기 미국 성장률에서 재화 부분의 성장이 0이었어요. 재화에 대한 소비가. 네네. 물건이 없어 못 팔았다는 뜻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재고는 급격히 감소하는데 수입은 급증했다. 네. 근데 재화에 대한 소비는 낮았다. 이거는 생각보다 강한 소비에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고 그리고 어젯밤에 나온 미국의 구매 관리자 지수에서 응답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지난달보다 이번 달 제품 가격을 인상했어요 하고 물은 질문에 62%가 예라고 답했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인플레가 좀 꺾이기 어려운 거죠. 물건이 없어서 물건이 가격 없으니까 가격 인상한다. 가격 인상하는 거죠. 우리야 뭐 알리나 테무가 있으니까 중국산 저가 공산품이 막 쏟아지지만 미국은 관세 엄청나게 때리고 있으니까 우리와 같은 그런 어떤 중국의 저가 공세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또는 혜택을 못 보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동아시아, 한국, 유럽, 멕시코 같은 데서 수입해야 되는데 시차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올해 연초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재고 소진, 가격 인상, 수입 증가가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당연히 기업 매출도 실적도 좋아지겠지만 또 고용도 늘어날 수 있고 그럼 소비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그렇죠. 특히 고용 비용 지수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고용의 비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월급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프린집 베네핏이라고 해가지고 부가급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점심값 주는 것부터 수당 올려주는 체력 단련비, 체력 단련비, 뭐 도서 구입비 이런 걸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두 반영한 게 고용 비용 지수 ECI라는 건데 그게 전 분기 대비 1.1%. 그러면 이제 이 속도대로 가면 연간 4% 이상 임금 오른다라는 게 나오니까. 예, 그래서 연준의 그런 FOMC 발표 앞두고 발표하기 전에 이미 미국 주가 폭락했잖아요. 그런 게 다 요 징후들을 다 보니까 FOMC에서 연준이 우리한테 사탕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채찍을 들 것 같다. 어떡하냐, 우리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걱정했는데 이제 막상 채찍은 안 휘두르시고 그냥 뭐라 그러냐면 금리 인상은 없다. 인하해주겠다는 말은 이제 언젠가 그 구렁이 담 넘어가다 넘어가셨고 금리 인상은 없으니까 너네가 너무 걱정하지 마. 심지어 인상 안 하겠다는 걸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좋아하잖아요. 나는 저기 나오 금리 인하 지연 공식화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나온 말이 더 중요했거든요. 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러다가
어영부영하다가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는 여지를 남긴 그럼 건 작년 아니에요? 10월처럼 이제 또 한번 고생하러 가야죠. 근데 이제 이게 그때도 그렇지만 그런 고생은 견뎌야 되는 고생이다. 왜 그러냐면요. 경기가 좋아 인플레가 난다. 그렇죠. 이게 뭐, 주식에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랄까요? 경기가 나쁜데 물가가 오른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고 이게 네. 스태그플레이션. 네. 근데 지금 경기 과열. 경기 과열이 주식에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연준이 만에 하나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폭락하겠지만 버텨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건 그렇죠. 기업 실적 좋아질 거니까. 2022년처럼 전쟁 나서 물가 오르는 건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기 과열로 물가 오르는 건 버텨야 되는 게 기업들도 그만큼 이익이 날 테니까. 미국 국민들한테도 좋은 거죠. 꼭 주식뿐만 아니라. 예, 요즘 뭐 30년 만에 돌아온 최고의 시절이죠. 아, 그렇군요. 예, 왜 그러냐면 뭐 얼마 전 그 뱅가드 리서치에서 발표한 논문을 읽는데 뭐 이제 그거 읽는 게 취미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훌륭한 취미를 가지셨습니다. 근데 요새 뭐 번역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정말 요새 인공지능의 혜택을 저만큼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잘 없죠. 번역기 뭐 쓰세요? 예, 저는 딥L 쓰고 딥L. 있습니다. 예, 독일 회사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 쓰면서 그 번역을 해서 돌려보면 뭐가 나오냐면 고액 연봉자들의 연봉 인상률은 0이에요. 근데 5만 불 이하, 그러니까 뭐 1인당 국민소득 미국이 한 8만 불, 9만 불 되는 나라인데 연봉 5만 불 이하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24세에서 54세의 핵심 연령층 임금은 별로 안 오르는데 16세에서 24세의 시장 진입 인구의 임금 상승률이 연 8%씩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젠쥐의 붐이 왔죠. 젠쥐 붐이라고 저희들이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Z세대의 역사적인 호황이 왔습니다. 청년들의 천국이 됐네요. 예, 우리도 그렇죠. 지금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 근로자 고용 동향 보고서를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물론 22년 통계입니다만 임금 상승률의 중위값들이 평균값보다 높죠. 우리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고요. 네. 그걸로 인한 고용 감소 충격에 이제 반응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부 충격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글로벌하게 주요 OECD 국가들은 전부 평균 임금보다 중위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자들의 황금기가 왔죠. 그러네요. 어쨌든 뭐 미국 얘기니까 우리 얘기를 조금 돌려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고금리 시대 계속되면은 우리 나라한테는 어떤 영향이 우리 큰일 났죠. 오나요? 수출 기업들 말고는 뭐 좋을 게 없죠. 수출 기업만 이제 콧노래가 나는 거고요. 환율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율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하고 파란 선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입니다. 예, 빨간 선은 환율이고요. 어떻습니까? 환율 급등할 때 그때부터 물가가 올라서 여진이 지속되죠. 예, 환율 오르고 빨간 선이 오르는 게 환율이 오르는 환율입니다. 건데. 환율 크게 한번 오르고 나면 그 뒤에 암만 큰 불황이 와도 우리는 물가가 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환율이 급등할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나라다. 한국은. 미국은 경기 과열이고요.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외 변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되는 이번에 거네요. 우리나라 GDP 성장률 잘 나왔는데 그게 다 수출 덕이잖아요. 네. 내수는 계속 제로 성장 내지 마이너스 성장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 환율이 지난해 저렇게 급등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물가가 급등했고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를 인상했죠. 부동산 PF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 부동산 PF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또 부동산 PF 문제가 연쇄적인 가계부채의 부실화로 좀 연결되는 중인데 우리는 저 물가가 불안하니까 물론 이제 이번 달에 살짝 내려갔지만 그건 뭐 아직도 한국은행은 헤드라인 인플레 2%가 목표니까 지금 2.9로는 금리 인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 과열,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헤드라인 물가하고 근원 물가 차이를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유심히 봤더니 이번에 발표한 게 헤드라인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는 2.9% 상승했는데 근원 물가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하고 농산물 뺀 거는 2.3% 예, 상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원 물가를 타겟팅했으면 금리 인하도 가능한 레벨이죠. 예, 근데 이제 과거에 있었던 모 총재님 시절에 그걸 헤드라인 인플레로 바꿔놓은 또한 것도 문제지만 그 뒤 하는 총재님이 3분 바뀌는 동안에 아무도 그걸 수정 안 했다. 게으른 거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이창용 총재는 농산물 가격 같은 거는 금리를 못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예, 이제 조금, 바꾸고 싶겠죠. 네, 바꾸고 싶은. 예, 뭐 근데 어떡합니까? 선배들이 저질러 놓은 그 과오를 물려받은 사람이 책임져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 무게를 걸고 취임하신 거니까 빨리 바꾸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면 정치적인 공격들이 엄청 날 테니까 뭐 너 뭐냐 이렇게 분명히 시비 거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네. 그걸 쿨하게 물리치시고 인하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어렵겠죠. 네. 아, 인하를 하는 게 좋다고 아니 생각하세요? 어차피 이 박사님? 미국의 환율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럼 고환율을 막을 수가 없는데 외환 보유고는 계속 쏟아부어서 우리가 환율을 막은 게 지금 1370원이니까 네. 아니 뭐 금리 인하하면 위로 더 가겠지만 어떤 게 우리 경제에 더 나쁜가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저 IMF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못할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금리 낮추면 달러가 확 빠져나와가지고 나라 망한다 이런 생각이 지금. 그렇죠. 그걸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는 선입견이라고 보시는 거죠, 홍 박사님. 아니 뭐 선입견이 고착되면 시장에 힘이 되니까 저도 0이다 뭐 이런 소리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가 더 급하냐. 그러니까 선후관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기 난간 위에서 까불다가 떨어져가지고 큰 상처를 입고 응급실 왔어요. 왜 거기 올라갔냐고 뺨을 때려야 돼요. 일단 이 사람의 심장 정지를 막아야 돼요. 뭐 일단 치료를 해야죠. 다독이고. 네. 그렇죠. 좀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니를 자꾸 묻고 뭐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지 말고 이제 그냥 저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가 시작될 때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자라는 게 아니라 외환시장이 어제도 그렇지만 일본이 외환시장 개입해서 환율 좀 떨어졌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좀 인하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멕시코 당장 인하했지만 거기 외환위기 났어요? 아, 멕시코는 금리 인하했죠. 예. 네. 거기도 환율은 굉장히 높은 상태고. 먼저 다 그렇죠. 뭐. 네. 달러 앞에 지금 얼마나 달러니까. 달러 앞에 어디 그 가치가 오르는 통화는 아르헨티나 페소밖에 없죠. 아르헨티나 페소가 지금 제일 강한 통화죠. 아르헨티나 페소는 왜 그렇죠? 예, 거기 대통령이 새로 바뀐 대통령이 그렇죠. 그 트럼프 비슷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아, 트럼프랑 완전히 나왔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죠. 아, 그런가요? 네. 이 사람은 파퓰리스트의 적이죠. 아, 포퓰리스트. 저는 파퓰리스트라고 트럼프를 보기 때문에 그 그쪽 트럼프의 포퓰리즘에. 정책을 트럼프의 그렇군요. 정책을 반대로. 정반대로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프리드만 학파인 거고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원단 신자유주의자로 대통령이 돼서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아르헨티나 페소가 최고의 지금 아이돌로 떠오르고 있죠. 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공공기관 뭐 몇십 개 없애고 뭐 정부 부처 통폐합하고 공무원 해고하고 뭐 이런 거 한 거. 예, 정말 분이죠? 잘했죠. 거기 뭐 나라가 완전 엉망이거든요. 아. 예, 정말 거기는 파퓰리즘으로 망한 나라기 때문에 누군가가 채찍을 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채찍을 들지 않은 채 40년을 하다가 이제 나라가 적골이 난 건데 이제 뭐 그건 또 다음에 이야기하시고요. 네. 아무튼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환율이 치솟으면 외환위기 난다라는 건 저도 멕시코나 뭐 이런 아르헨티나는 금리 이번에 10% 내렸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결국 그 딱 정해진 룰이 아니라 이 나라에 대한 신뢰, 이 나라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신뢰를 하고 믿어주느냐의 문제지. 금리 인하하면 나라 망한다. 망할 수도 있죠. 운이 안 따르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단정 짓는 의견은 저는 그건 경제학자의 자세가 아니다. 좋습니다. 좀 시원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아니, 금리 인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내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선입견도 있고 하니 환율이 결국은 모든 것의 원인인 거잖아요. 그럼 킹달러라고 해서 그 환율이 높아진 게 우리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미국이 너무 좋아서 그런 측면도 그렇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물가도 잡을 수 없고 그럼 금리도 못 올리고 이게 계속될 거잖아요. 어떻게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또 다른 주제인데 일단 뭐 태무랑 알리 덕분에 네. 공산품 물가는 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뭐 시장을 다 그렇게 개방하는 한국 보고서 또 비웃고 있는 사람도 참 많을 텐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농산물 물가가 작년에 발생했던 그 기상이변과 또 단일 품종 재배의 문제 때문에 19세기 아일랜드의 감자기근 같은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는 금리를 인상한다고 그 물가를 잡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예, 그거는 공급 충격이자 생산성 저하에 따른, 그러니까 농촌의 고령화가 부른
투자 및 생산성 향상의 질적 저하 문제가 부른 참사하고 이거는 역대 정부가 뭐 쌀직불금이랑 같은 여러 가지 보조금 주다가 말아먹은 대가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우리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그걸 제외한 근원 물가는 안정되고 있으니 근원 물가는 앞으로도 저는 또 공산품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쪽이니까. 왜냐하면 우리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내수 경기가 안 좋아. 예, 내수 경기가 안 좋은데 가격을 그렇게 정말 올리겠느냐. 못할 것이다라고 보면 뭐 이제 그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타이밍을 잘 노려 금리 인하하면 은근슬쩍 화제가 되지 않고 묻어가면 또 좋은 일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지. 뭐 물가가 안정된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 사가지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미국 금리 인하하면은 뭐 미국의 테크 주식들 아니면 뭐 내구재 관련된 자동차나 이런 주식들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근데 사실 더 절박한 분들은 국내에서 자영업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돈을 빌렸는데 지금 고금리 시대가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이자만 내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언제 금리 내리나 이러면서 이게 생존의 문제인 분들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생각하면 또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사실 물가 오른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 금리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물가는 어떻게 보세요? 물가, 농산물 물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전년 동기 대비 80%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오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게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수확철이 올려면 아예 또 4달 남았으니까. 천물 아오리 사과가 나오는데 4달 남았는데 그게 지금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해외에서 수입해와야 되는데 못한다며요. 검역 때문에 30년째 수입이 안 되니까. 뭐 필요에 따라 하셨겠죠. 근데 그게 경제적인, 그러니까 100만 가구에 달하는 농민들의 이해에는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겠지만, 나머지 그러면 1900만 가구, 2000만 가구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는가. 그러니까 시스템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인 것 중에 가장 엉망이 이제 농촌 문제고, 그 다음이 교육 문제잖아요. 저는 이 둘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둘이 전부 다 근데 지방자치제도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안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바뀐다면 기정사실로 놓고 인플레는 좀 더 이어진다. 결국 한국은행이 과단성 있게 우린 근원 인플레 보겠어요 하던가, 아니면 그냥 금리 인하 안 하고 그냥 하염없이 이제 지연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내수 불황을 감내하고 2002년급의 카드 위기가 올지 2010년급의 저축은행 위기급의 작은 위기가 올지는 저도 이제 모르죠. 그러나 위기 징후가 지금 요새 연체로 올라가는 게 살벌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봐야 된다. 이런 애끓는 심정으로 한국은행의 타겟 물가 목표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갑자기 재해석하게 됐어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코멘트를 저는 이게 좀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이 농산물 가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걸 코멘트를 되게 고민하고 계시겠죠. 이 데이터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특히 최근에 나온 가계대출 통계, 연체율 통계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소름이 끼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서 농산물 가격을 잡을 수 없다면 금리를 인하해도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도 미미한 거 아니에요? 미미하죠. 영향이 어차피 내수는 지금 거의 지금 응급실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금리를 낮춰서 어쨌든 뭐 자영업, 고금리에 시달린 자영업자들이라도 이렇게 돕고, 이렇게 건설업계 PF라도 좀 해결을 하게 하고, 구조조정하게 하고. PF 해결은 모르겠는데 가계부채가 지금 급격히 감소하고 있잖아요. 가계부채라는 것을 이렇게 절대 금액을 줄이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부채 구조조정은 부채를 줄이는 게 아니고 분모인 GDP를 키우는 게 부채 구조조정의 기본인데, 우리는 분자인 가계부채가 줄잖아요. 뭔가 사고가 났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 사고를 아마 보나마나 PF 문제를 해결하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니까 전방위적으로 그 시스템에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넣어줘야 되는데 가장 쉬운 혈액 공급 방법이 금리 인하니까 그걸 이야기한 거죠. 그렇군요. 정부 정책 방향은 여전히 저는 수출 기업들 잘 되면 나중에 트리클 다운 해가지고 다 어제 퍼지지 KDI 않겠냐. 보고서가 그렇게 나왔죠.
어제 KDI에서 나온 보고서가 어제 그런 예, 그 내용이 이야기에 있나요? 담은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신용경색 벌어졌을 때는 그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수출이 잘 돼서 기업 해도 그거랑 잘- 내수로 연결되는데 시차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릴 것이다. 많이 걸릴 것이다. 그 사이에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야, 이미 위기는 왔고 네. 이제 이게 작은 위기냐 2002년급의 전방위적인 나라 망할 뻔한 위기로 가느냐에 이제 국면에 이제 이미 접어들었죠. 아, 이거는 거의 2년 다 돼가는 레고랜드 때부터 이제 터진 거고 네,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작은 위기로 잘 막아왔는데 이제 막다 이제 뚝이 터지는 모습이 연체율에서 나타나니까 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연체율 문제를 다음번에 한번 더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이 네, 다 또 됐는데요. 4월달 데이터 나오면 네. 또 그때 이야기 하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홍춘욱 박사님하고 미국의 고금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결국 파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한국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아니 내수. 한국의 내수 경제 네, 위기로. 수출은 너무 좋고요. 수출 기업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원래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걸 바꾸는 키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애끓는 마음으로. 네,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